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이동훈입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들은 수술 후 열개, 원인 분석하고 단계별 전략이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디시전 트리라고 이런 것보다는 경험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레퍼런스들이 이제 리뷰 아티클이나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제 경험을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후방에서 오는 혈액 공급을 차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을 통해서 혈관이 가장 적은 부분을 판막을 열고, 그래서 후방에서 오는 혈행을 덜 차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또 중요한 것들은 해부학적인 제한을 가장 피해서 하는 것들일 텐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치후신경관일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제한된 부분들이 안테리어 루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피해가면서 절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 판막을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해부학적 구조물을 좀 피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또 텐션이 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술전에 다 파악한 다음에 수술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그냥 지금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비흡수성 차단막을 좀 활용을 하면서 경조직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해왔다면, 최근에는 임플란트도 워낙 지금 앞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고정도 잘 되고, 그다음에 트랜스무코잘 GBR이라고 일컫는 힐링 어버먼트를 바로 체결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흡수성 멤브레인이 더 많이 사용돼서, 오늘 사실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크게 나눠보기로 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는 사실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물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연조직 수술할 때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슈퍼피셜하게 한다는 겁니다. 감장 절개를 할 때 이따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뼈를 따라서 하는 일반적인 리리징 이시전이라면, 우측 방향처럼 해부학적 구조물, 아까 하치후신경관이 가까울 때는 조금 더 슈퍼피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측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마일로하이드 어태치먼트가 있어서 손가락 같은 걸로 디태치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과한 수술이 요즘에는 많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스 인베시브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를 하악에서 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작지만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인시전을 열 때 뭔가 디펙트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키스틱 인시전을 가하고 서큘러 인시전을 한 다음에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 할 때 너무 수술 부위를 한정되게 해서 수직 절개가 많아지면 그만큼 후방에서 오는 혈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오블리크하게 열어야 후방에 오는 그런 혈행 공급들을 차단시키지 않을 것 같고요. 판막을 연 다음에 우리가 설축 부분에도 감장 절개를 할 수도 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은 둔한 기구나 손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디태치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악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하치후신경관이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시전을 가하고 그다음 설측 후방에서 오는 혈행 공급을 차단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블리크한 인시전이 결국 그 판막은 협측과 설측의 판막이 재접합이 되면서 유착이 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어찌됐든 혈행 공급을 덜 차단시키는 걸 고민을 해야 될 거고, 크레스탈 쪽의 인시전 크기와 변연부를 넘어서서 하단에 있는 판막이 좀 더 넓어야 이제 그런 원칙들이 다 이제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판막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리플렉션하기 위해서 치아 주변에는 12번 블레이드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막을 이제 거상을 하게 되는데요. 거상하게 될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치후신경관이 가까우면 보통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 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우리가 피하려면 어디 있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피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보시다 보면 하추신경관이 둔한 기구로 여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내가 피할 곳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6mm 정도 돔쉐입으로 슈퍼피셜하게 아까 하라는 그 근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15번 블레이드로 감장을 하게 될 때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내가 릴리징을 해야 되나 하는 거는 이제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5g 정도의 그런 아주 약한 텐션만 있는 게 이제 공고되고 있거든요. 설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만으로도 디태치가 되니까 우리가 설측에 있는 판막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덮을 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텐션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측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그 하치유 신경관 얘기를 아까 여러 번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뼈를 따라가다가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 쉐입으로 피해야 되니까 최대한 절개가 상피와 가깝게 슈퍼피셜하게 돼야 그만큼 많은 조직이 그 주변으로 남으니까 안전하게 릴리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할 케이스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슨 해부학적인 제한이 있더라도 피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라탈 플랫 같은 경우에는 늘 두꺼워서 우리가 이게 접합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우리가 상악에서 우리 CLP 할 때 시닝 하듯이 협축 판막을 얇게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드밴스가 안 되는 판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떼고 나면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요걸 약간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도식화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측이 만약에 디펙트가 있을 경우에 여기가 두꺼워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에다 고리식을 하고 여기에다가 어댑을 하면 빡빡하게 안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선 고리식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연부부터 하기 시작하면 너무 얇아질 수 있거든요. 거기를 2, 3mm 정도는 떨어뜨려 놓고 아래쪽 부분을 이제 시닝 하듯이 없애은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턱인 한다고 하죠. 멤브레인을 놓고 협측은 통법대로 이제 감장 절개를 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감장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이렇게 같은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단계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판막의 크기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예전 제가 했던 수술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수술 부위를 좁게 하는 게 더 빠르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시지만 사실 절대 인시전은 판막의 크기로 치유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후방에서 오는 걸 꼭 염두하시고 이렇게 판막 크기를 너무 스퀘어하게 하다 보면 혈액 공급이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고리식이나 우리 모든 어떤 실패나 합병증은 한 가지 원인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한 가지 요소라도 하나 둘씩 줄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뭐 파티클이 떠다니거나 스트레이처럼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수술을 할 때 이제 제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이런 결국에는 합병증이 좀 적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치유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다 보니까 예측할 수 있는 수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막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조금 더 깊게 알아야 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전공의 때 보던 책이고 오른쪽은 이제 20년이 지나서 새로 나온 책인데 이것도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표지 사진이 왼쪽은 비흡수성 멤브레인이고 오른쪽은 흡수성 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트렌드도 달라졌는데 변하지 않는 거는 공간 유지하고 컴플리케이션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과거에 했던 그 교과서 사진을 보면 이 새들 타입 디펙트가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수직적으로 결선부가 있기 때문에 협측하고 설측 모두 이런 거는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써야 되고 사실 그때는 흡수성 막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펙트는 우리가 무조건 비흡수성 막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연대에서 수직절개 관련된 흡수성 막으로 6mm 이상으로 수익을 할 수 있다는
오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후양 연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런 새들 타입 디펙트도 있지만 후방 연장된 것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디펙트를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재생할 수 있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정할 수 있고 앞뒤로 경계가 만약에 분명하다면 우리가 흡수성 막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흡수성 막에 대한 어떤 합병증 처치보다는 흡수성 막에 대한 그 합병증 처치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임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디펙트가 무조건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가능할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재생하는 그 디펙트 형태를 보고 고리식제와 본텍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게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부착 상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뼈 이식을 하고 났는데도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게 우리가 원했던 그 결과가 있을 텐데 왜 여기가 안 아물었지? 왜 뒤에랑 똑같이 했는데 여기 수술은 잘 안 됐지? 이럴 때가 있으실 텐데 절개도 다 잘 돼 있고 그랬으면 불구하지만 우리가 GBR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치아에 관련된 부착도 필요하다 보니까 초기에 운도에서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의뢰받았던 케이스였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디펙트의 크기는 여기에서 재생 가능한 부분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약간 과하게 오버 콜렉션이 되다 보니까 상방에 있는 그 부분들이 노출로 이어지고 그 인접한 치아의 부착 수준까지를 넘어선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뢰받았던 케이스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처음부터 23번이 아주 사운드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23번에 근신면 쪽에 분명히 부착 상실이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수술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가 좋은데 판막을 열어봤을 때 우리가 협측하고 설측에 그런 부착 수준이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때 어중간한 그런 식립 깊이라든지 어중간한 고리식으로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인접한 치아의 부착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CT 같은 걸 봤을 때 단면을 봤을 때 협측에서부터 설축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마다 우리가 부착 수준이 다르다는 걸 꼭 이해하고 식립 깊이를 더 깊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좀 떨어뜨려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드려보면 여기에서 이제 뭐 보존과라든지 보철과에서 여러 상의를 해보고 35번과 37번을 발치하게 됐습니다. 발치하게 됐고 발치한 치아를 봐보면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이 부착 수준이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반영된 게 이 치아에서 보시면 근신면에서는 아까 사운드 했었고요. 아까 그 파란색으로 보여드렸던 그 부착 수준이 6번의 메지알 쪽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우리가 통법대로 똑같이 우리가 하던 대로 어차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그 부착 수준이 다르다는 거를 수술 결과로 우리가 예상을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다 보면 환자분하고 얘기를 좀 이제 잘 나누셔야 되겠고 저 또한 여기에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통법으로 이제 똑같이 하더라도 치유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메지알 쪽하고 디스탈 쪽이 다른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초반에 아주 로우 임팩션 수준에서는 우리 스트레이 같은 거 먼지 털어내듯이 큐렉 같은 걸로 조금씩 덜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남아있는 파티클은 어차피 캡슐레이션 되거나 아니면 떠다닌 거기 때문에 그게 골화가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상피화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스티치 아웃 하시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3, 4주 안에 또 오셔가지고 그런 걸 제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치유가 당연히 우리가 비흡수성 막에 비해서 이런 노출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 치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쁜 결과는 아니고 이 정도는 받아들여질만 한데 그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를 할 때 그 부착 수준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거, 치유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초반에 창상 열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단계법 수식도 많이 하시겠지만 워낙 임플란트, 또 브라이트 임플란트도 좁고 낮고 이런 곳에 다 적용할 수 있듯이 임플란트들을 이제 하시다 보면 이렇게 트랜스 무코잘 GBR을 할 때 여기에서 저런 노출은 저 정도는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게 좀 더 이따 마지막에 또
우리 민 원장님께서도 앞서 발표해 주셨지만 이런 곳에서 초반 치유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래프트1, X1D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은 좀 더 우리가 더 또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은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리뷰 아티클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경험적인데 여기에서 가장 제가 봤던 근거 중에 그래도 이스타 어반 선생님하고 알베르토 모니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신 걸 좀 참고해 보자면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흔한 합병증이 창상 열개가 맞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골렉트를 얻게 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g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텐션이 5g보다 더 적게 하라는데 와닿지가 않는데 어쨌든 10g 이상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모디파이드 호리존탈 매트릭스 수처가 이거를 하시면 우리 루프 이펙트라고 여기 문헌을 찾아보면 이런 건데 우리가 매트릭스 수처 하는 건 다 아마 아실 텐데요. 여기에서 조금 텐션이 있더라도 이런 매트릭스 수처를 활용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변형 부분에 텐션을 좀 줄일 수 있다는 8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근거도 있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리무버블 덴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치약 부분에 기다리고 있을 때 보통 플리퍼 형태를 많이 쓰는데 아시겠지만 상당히 눌립니다. 스테빌리티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런 픽세이션이나 모든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리무버를 피해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픽스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스테빌리티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 5g 정도는 괜찮지만 10g 이상 안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5g이 와닿진 않으실 텐데 그 5g이 어느 정도냐면 100원짜리가 5.4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핀셋의 힘으로만 당길 정도의 텐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마 대충 감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무코잘 GBR이나 어느 정도의 노출을 허용하는 그런 수술이라면 괜찮지만 오늘은 꼭 만약에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텐션이 있어야 되는지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5g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 같은 거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CT 체득을 한다거나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수술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철과에서 왔던 플리퍼를 형태를 바꿔가지고 최대한 덜 눌리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환자분한테 팔라탈에서 서포트를 받고 리텐션 얻을 수 있도록 바꿔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래도 전치부 쪽은 에식스 타입이 플리퍼 타입보다는 훨씬 수술 면에 있어서는 스테빌리티를 저해하는 요소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식스 타입을 선호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했었는데 스테빌리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스크류를 사실 아낄 필요가 없었는데 왜 메지알 쪽에 하나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수술을 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잘 아물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릴리프도 충분히 해주고 기다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변연부가 이렇게 노출된 걸 보면 치유하는 동안 시링키지가 있고 변연부가 스티프하면 이렇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우선은 그 치료 기간 이따가 표를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큰 인펙션이 아니고 플럭추에이션이 없으면 2-3개월 정도만 혹시만 기다리면 우리가 초기 치유는 되니까 추가적인 치유를 기다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베이살본이나 어느 정도의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여지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되니까 다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3개월쯤 지났을 때 이렇게 만약에 노출이 보인다면 즉시 제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 고울 양을 획득할 수 있었고 이때는 이제 수술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께 말씀드려서 2-3개월 동안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지금 좀 부족하지만 2개를 식립하려던 거를 아무래도 하나를 심어서 캔틸레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 상태에서 4.0 덴티움 슈퍼라인 4.0을 심었던 것 같아요. 심고 나서 여기서 높이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리를 조금 더 해드리고 마무리했던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노출됐을 때 어떤 프로토콜이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바탕으로 한번 이 논문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일단은 노출된 감염인지 아니면 그 안에 갇혀있던 감염인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노출된 거랑 그 치유가 잘 됐는데도 약간 파동성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색깔이 좀 다르고 이러면 이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 구분을 했던 건 이제 표를 그때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보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구분을 했어요. 일단 로우 그레이드 인펙션하고 하이 그레이드 인펙션을 나눠놨는데 일단 저위험 감염은
피스출라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피스출라고 여기에서 페인도 없고 퍼스도 없는 상태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국소적으로 흡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3주 이상 됐을 때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엔트리 해보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그 하이 그레이드 인펙션은 조금 더 2주 이내 생기면서 앱세스입니다. 앱세스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퍼스도 나오고 통증도 환자분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디퓨저하게 이식돼도 많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동시로 임플란트 했던 거라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스테이지로 했다면 그 스테이지 어프로치는 그래도 한 번에 더 기회가 있고 늘 환자분한테 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흡수성은 우리가 좀 초기에 벌어진 거냐, 이제 후기에 벌어진 거냐 이렇게 또 나눠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6주에서 12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석 달 미만을 얘기하는데 석 달 미만 정도에서 만약에 노출이 있다면 아까 그 케이스 보셨던 것처럼 그냥 과감하게 안타깝지만 열심히 택 다 했는데 제거하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제거하는 게 더 많은 감염을 없앨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만 버틸 수 있으면 그래도 초기 치유가 넘어갔으니까 제거하고 추가적으로 더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고리식이 실패라고 봐야 되냐 그거를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만큼 어려웠던 시술이기 때문에 환자분께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무래도 연조직이 더 얇고 그 다음에 밴드도 더 얇고 이러면 더 또 합병증이 더 가중될 수 있으니까 마냥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연조직을 좀 더 두껍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그런 재료들이 있나 고민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인공 대체제도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근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써있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증강된 부분 특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프리스틴 봄보다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더 있으니까 SPT를 좀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그 5g 그 다음에 리무버블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그 노출된 감염이냐 저위험 감염이냐 고위험 감염이냐 그리고 이제 장기 유지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어떤 대처하시는데 좀 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주기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거 좀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수평 골 이식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문헌들 중에 또 이것도 하나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흔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연관성 중에 하나가 KT 밴드가 얼마큼 두께가 있냐 판막 두께가 2mm는 넘어야 된다. 뭐 수술 텐션이나 뭐 긴장 없는 판막이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쨌든 판막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를 위해서는 그 긴장 없는 폐쇄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긴 수평 절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술 후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느슨한 움직임이 있는 스트레이 같은 그런 파티클들은 올 때마다 일단 제거를 해드려야 되고요. 큐렉 같은 거라든지 핀셋으로 다 없애야 재상피화에 도움이 되니까 없애야 되고 일단 퍼스가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로 이제 국소적인 항생제를 쓰건 아니면 전신적 항생제를 쓰든 써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만약에 6주 정도 지나면 바로 열어야 되는 그런 걸로 합니다. 그 사실 다시 여는 것 자체가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열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클로렉시딘이나 드레싱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3mm나 이런 그 개월수로 하는 건 비흡수성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랑 거의 중복돼서 그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디펙트가 이제 심었는데 조금 환자분께서 이제 수술을 다시 하긴 좀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이럴 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약간의 초기의 노출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제가 꼭 근거로 삼고 있는 문헌 중에 하나가 이제 2mm 정도 되는 그 마지널 본 스테빌리티 얘기하는 건데 기능을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치근단 사실 찍었을 때 처음 세팅했을 때보다 0.5mm 정도가 흡수가 돼 있다면 그 임플란트들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1년 반 지나면 더 녹아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 6개월째 만에 꼭 치근단 사진을 찍어서 변연부의 안정성을 리모델링을 보는 거겠죠. 그 안에서 꼭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그게 내려가 있다면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끗하게 그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처치를 하듯이 연조직을 두껍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더 깊게 심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근거들로 따지자면 이제 이렇게 너무 잘 아시는 리켄비슈 선생님이 2mm 정도 치은이 안 되면 이게 이렇게 이 두 가지 임플란트 중에 저스트하게 심은 거하고 두꺼운 곳에 좀 덜 심은 걸 봤을 때 오히려 왼쪽에 있는 임플란트가 변연부의 흡수가 느렸다. 그런 걸 근거로 연조직 두께를 되게 요즘에 더 신경 쓰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종류라든지 이런 걸 상관없이 치은 두께가 일단 2mm가 넘어야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아까 그 케이스에서도 임플란트를 제가 아까 심었을 때 앞에 이제 덴티움 슈퍼라인을 2개 심었는데 앞쪽이 하치유신경관 거리도 포함해가지고 조금 얕게 심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노출이 됐었고 여기 노출된 부분을 기다렸다가 힐링만 달아주려고 이제 열었는데 생각보다 디펙트가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깨끗하게 치면 처리를 하고 고리식을 하는 게 좋을지 연조직 두께를 보강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일단은 환자분이 재수술을 할 수 없는 전신적인 상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단순하게 폰초 라이크 테크닉으로 힐링을 커넥션해서 끼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치유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힐링을 달았을 때랑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조직 두께를 그만큼 보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철이 끝나시고 지금 계속 오시면서 사진을 보고 변연골이 더 녹지 않나 혹시 보철 때문에 아니면 환자분이 TBI가 더 부족하진 않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사진을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면 좋겠지만 조금 부족할 때 이런 수프라크레스탈 징지바 하이트를 꼭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몇 개 케이스 시리즈로도 봤더니 X1D가 그래도 두께를 보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초기에 뼈 이식을 조금 더 할까? 차라리 연조직을 조금 더 할까 해서 이제 연조직을 조금 더 두껍게 하는 쪽으로 굳이 크리티컬한 디펙트가 아니라면 연조직을 조금 더 보강하는 쪽으로 수술을 조금 바꿔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더욱더요. 그래서 이제 수프라크레스탈 보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공과 실패를 이제 나눌 때 참 그 크리티컬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이고요. 이제 한 3분여 남았기 때문에 한 케이스 정도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자분이 있을 때 꼭 스티치아웃 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오시라고 할 때 이렇게 팝콘처럼 볼록한 게 있으면 환자분께 설명드릴 때 스티치 하고 나서 환자분께 말씀드릴 때 한 달 있다 오세요. 그럼 환자분께서 그날 뭐 일을 깨러 오나요? 왜 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제 얼굴 보러 한번 오세요라고 그냥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오셔서 만약에 아무 일이 없으면 너무 좋으신 거고 그냥 보고 얼굴 보고 가시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볼록하게 여드름 같은 게 있으면 터뜨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환자분이 와서 그냥 가시더라도 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오히려 치유가 좋으면 다행인 거고요. 이런 것들은 빨리 터뜨리면 좋은데 그걸 방치하는 순간 소설이제이션이 되거나 안타깝게 그게 더 지나가 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로우 인펙션 감염은 초반에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스티치하고 나서 3, 4주 안에 한번 더 다시 오시라고 합니다. 일단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께서 다시 또 볼록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럴 때는 뭐 국소항생제를 쓰거나 일단 원인을 알았을 때는 써볼 수도 있는데 한 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주 정도 지났으니까 이 환자분께 이제 적용을 더 이상 하기보다는 판막을 여는 게 깔끔하겠죠. 열어봐가지고 뭐가 있나 봤더니 발견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깨끗하게 모든 그 부분을 제거해드리고 힐링 달고 꼬매드렸어요. 꼬매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치유 기간을 한 달 정도 더 지켜봤다가 체크해봤더니 나쁘지 않아서 보초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도 아까 봤던 케이스들하고 비슷해서 요거는 이제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착 수준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분 정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 심고 나서 요즘 즉시 식립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통법대로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고리식하고 일반적인 멤브레인을 쓰고 이렇게 났을 때 이런 치유를 봤을 때 이런 치유는 저희가 그냥 상피가 옵스트럭션 되고 뚱뚱해지다가 아래쪽에는 멤브레인은 슬럼핑이 되고 그게 이제 재상표가 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었고 이런 치유도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미디어트를 해야 될 케이스에서 임플란트를 이제 심고 나서 초기 고정을 잘 획득하고 나서 이쪽 부분에 협측에 살짝 디펙트가 있어서 확인만 하려고 무코징자 정서를 열지 않은 상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확인한 다음에 임플란트 초기 고정을 얻어서 심었습니다. 초기 고정 좋았고
식리 깊이 확인해서 일반적인 멤브레인과 특성이 다른 아까 다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런 걸 적용해 봤더니 상피화가 일단은 그 멈췄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상피화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최근에는 폰초라이크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써봤더니 이제 치유가 조금은 다른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확인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치유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것처럼 보여서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쓰다 보면 초반에 생길 수 있는 2주 안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창상 치유가 좀 유리한 모양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노출됐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깔끔하니까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2주의 어떤 치유가 이런 모양으로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리한 모양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진단하고 최소한의 해부학을 고려한 기본 수식을 일단 아까 그런 KT 밴드나 두께를 확인하고요. 4주 안에 꼭 오시게 해가지고 로우 인펙션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웅이나 부골은 확실히 우리가 그냥 놔두지 말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때까지 버텼는데 만약에 뭔가 노출되거나 그게 있으면 즉시 망설이지 말고 제거하시고요. 치료 계획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숏 임플란트로 마지막 슬라이드에 아까 숏 임플란트로 퍼스가 있어서 바꿨던 그런 계획을 설명드렸던 건데 임플란트는 언제든지 그 치료 계획이 바뀔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과 함께 SPT를 강조하면서 치료 계획도 바꾸는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오늘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